10주차 세 번째 시간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적합된 또는 추정된 회귀 모형이 제대로 되었느냐의 진단, 회귀 진단의 문제에 있어서 특이값을 검출하는 잔차 분석, 또 영향력 있는 개체를 살펴보는 영향력 진단, 두 가지 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회귀 진단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회귀 진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영어로 멀티코리니얼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설명 변수들이 있잖아요. x1부터 해서 xp까지 있다. 그러면 그 설명 변수들 사이에 서로 의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0이다. 그러면 뭐예요? x1과 x2를 알면 x3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선형 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럴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꼴이 0이면 x3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니까 즉 x1과 x2에 의해서 x3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x3 스스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변수가 중복돼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형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선형 종속이라고 하는 리니얼리 디펜던스라고 해서 A0 플러스 A1 X1 플러스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AP, XP는 0. 여기서 뭐 A0, A1, A2가 전부 1이라고 해보면 XP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우측으로 넘겨서 선형 결합으로 다른 것들이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이제 그에 해당되는 어떤 통계량을 가지고 그런 걸 살펴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진단 통계량에 XR 제일 먼저 나오는 게 RK 제곱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RK 제곱은 뭐냐면 설명 변수가 X1부터 XP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x1부터 xp까지 중에 그 설명 변수 중에 하나 xk를 반응 변수로 두고 회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rk 제곱이 예를 들어 거의 1에 가깝다. 그러면 뭐예요? xk라고 하는 설명 변수는 나머지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대부분 설명되고 있다. 즉 추가적으로 xk가 설명할 게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k 제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xk라고 하는 설명 변수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rk 제곱이 0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x1부터 xk-1 또 xk 플러스 1에서 xp까지의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xk의 회귀식을 적합시켰을 때 설명되는 양이 없다라는 건 다른 설명 변수들의 결합에 의해서 xk가 설명되는 게 없으니까 xk는 너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rk 제곱이 0에 가까우면 xk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rk 제곱이 1에 가까우면 xk는 다른 설명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필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털러런스에서 허용 한계 1-rk 제곱 이런 걸 쓰고요. 그와 관련되는 것은 분산 확대인자라고 해서 그것의 역수를 취합니다. 만약에 rk제곱이 0.9라고 하면 뭐가 돼요? 0.9라고 하면 나머지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xk가 90%가 설명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럴 경우 1-0.9분의 1하면 VIF는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죠. 10, 그쵸? 또 하나는 상태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컨디션 넘버. 이거는 우리가 그 타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것 한. 그러면 타원은 긴 축이 있고 짧은 축이 있거든요. 즉 축이 그 타원이 이렇게 가늘면 가늘수록 띠가 가늘면 가늘수록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 축의 길이, 그 다음에 짧은 축의 길이 그런 걸 가지고 루트 제일 긴 축의 길이를 람다 1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짧은 축 자기 자신의 길이를 람다 j로 둬서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띠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원이 가는 거니까. 그럴 경우 바로 선형적 서로 간에 종속 관계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중공선성에 대해서 거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걸 한번 다시 보면요. 다중공선성이 있는 경우 다른 설명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설명변수, 예를 들어 xk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즉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적어도 하나의 설명변수는 다른 설명변수들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럴 경우 완전히 선형관계가 있으면요 회귀계수 추정이 안 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회귀계수의 추정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분산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회귀계수 베타햇이 매우 불안정해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그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거기 3개 적어놨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귀계수. 베타햇은 꼭 유의해야 되는데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설명변수를 하나 추가하든지 제거하면 회귀계수가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광고비는 매출액에 플러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막 이런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행동이 나왔을 땐 일단은 회귀계수의 추정이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닌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이 대단히 분석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킨 변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드시 분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보면은 독립변수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자료를 얻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이를 분석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 리치 리그레션이나 또는 주성분 회귀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아마 배울 기회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럼 다중공선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두 가지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VIF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 소프트웨어 세스나 또는 SPSS에서 다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 확대인자, 즉 회귀계수 추정치가 불안하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분산이 확대돼서 싫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천하는데요. 보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1-RK 제곱분의 1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K 제곱이 0.9라고 하면 VIF는 1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K라고 하는 설명 변수가 다른 설명 변수들의 결합으로 90% 이상 설명되면 VIF는 1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해당되는 설명 변수는 제거해야 된다. 다중공선성에 의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태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그 타원 얘기했잖아요. 타원에서 긴 축을 장축이라고 하고요.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하는데 긴 축의 길이를 람다 1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 하는 수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제 분해 행렬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긴 축분의 자기 축, 그것이 띠가 가늘면 가늘수록 선형적 성격이 크고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값을 보통 100이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와 관련되는 예를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자 데이터 이름은 스탑 로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암모니아 공정 관련되는 제조 관련되는 자료인데요. 세미콜론으로 닫았고 인풋은 데이 공정 일자를 말합니다. x1, x2, x3가 설명 변수 3개고요. y가 반응 변수입니다. 반응 변수 출력 특성이죠.
골뱅이 둘을 통해서 자료를 옆으로 쭉 입력한다는 의미고요. 세미콜론으로 닫았습니다. 카즘은 세미콜론 닫아서 자료 입력이 시작됐고요. 자, 첫 번째 자료는 첫째 날 x1, x2, x3는 각각 80, 27, 89고요. 출력 특성은 42입니다. 맨 마지막 자료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21이죠. 21. 21번째 날 x1은 70이고 x2는 20이고 x3가 91이고요. 그다음 출력 특성 y는 15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미콜론으로 닫아서 run 해서 세미콜론으로 닫아서 데이터 스텝이 세스 데이터 스텝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REG 리그레션 프로시저를 통해서 데이터 이퀄 스탁 로스라는 세스 데이터 셋 줬고요. where y n 2점 세미콜론은 지우세요. 과거 버그 때문에 해놓은 건데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래식 모델문 반응 변수 y를 갖다 놨죠. 설명 변수를 x1, x2, x3 갖다 놨죠. 슬래시에서 뒤에 옵션을 썼어요. r이 의미하는 건 잔차를 말합니다. r. dw는 독립성을 볼 수 있는 더빈 왓슨 통계량이고요. 인플런스 이거는 영향력을 보는 거고요. 콜리니언트 이거는 뭐라고요? 다중공선성을 보는 거고요. VIF 아까 분산 확대인자 기억나죠?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id에서 day 날짜별로 21개 자료입니다. 아웃풋 아웃 이꼬르 그래프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구해진 출력 결과를 아웃 이꼬르 그래프 GRAPH라는 세스 데이터셋으로 저장해 달라 이런 거고요. predicted 이꼬르 P는 예측값을 P로 student 이꼬르 R은 표준 잔차를 R로 출력해 달라 런에서 수행해 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출력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Analysis of Variance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소스 모델문의 자유도 3, 설명 변수가 3개잖아요. 콜렉티드 토탈 보면 20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료가 n-1, 21 빼기 1인 거 알겠죠? 앞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F 검정 결과 59.90이에요. P값이 0.000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돼서 기무가설 베타 1 이꼬르 베타 2 이꼬르 베타 3 이꼬르 0은 기각이 돼서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반응 변수 y에 영향을 주고 있다. y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분의 R 스퀘어라고 하는 모형의 설명력 결정 기술을 보면 0.9136으로 y의 변동 중 91.36%를 우리가 적합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대단히 우수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여러분들 모형식은 y 햇은 마이너스 39.91967 더하기 0.71564 곱하기 x1 더하기 1.29529 곱하기 x2 마이너스 0.15212 곱하기 x3 이렇게 적합한 추정된 회귀식을 쓸 수 있고요. 설명 변수 x1, x2, x3에 대해서 표준 오차로 나눈 t검정 결과를 보면요. x1은 0.0001보다 작고요. x2도 0.0026이고요. P값이 x3만 0.3440이니까 x1과 x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반응 변수 y에 주고 있죠. x3만 지금 주고 있지 못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베어리언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보이세요? 제일 큰 값이 2.90648이죠. VIF라는 분산 확대인지가 10 이상이면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또 콜리니얼리티 다이고노스틱스 해가지고 그 아이겐밸류라는 값이 있죠. 거기 람다 1이 2.13317 람다 2가 0.65971 아웃풋 맨 아래입니다. 좌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람다 3가 0.20711이에요. 그와 관련되는 컨디션 인덱스라고 하는 게 바로 상태지수를 말합니다. 상태지수 두 번째 1.79810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루트 제일 큰 것 2.13317 나누기 0.65971의 루트를 씌우면 1.79820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3.20923은 루트 2.13317 나누기 0.20712의 루트를 씌우면 3.20923이 됩니다. 이 상태지수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100 이상 이렇게 큰 값이 아니죠. 그래서 다중공손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 다음 거기 여러분들 보면요. 맨 왼쪽에 OBS 관찰치 번호가 있고요. 데이 날짜 번호가 있고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Y 값을 말하고요. 프레딕티드 밸류는 Y 햇 예측 값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가 있고요. 레지듀얼이라고 되어 있죠. 레지듀얼.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잔차를 말합니다. 원잔차. 우리는 이제 표준 잔차를 주로 본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맨 우측에 스튜던트 레지듀얼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표준 잔차를 보면 맨 끝에 값 21번째가 마이너스 2.638 찾으셨어요? 21번째 자는 맨 아랫줄입니다. 맨 아랫줄 우측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OBS 4번 맨 끝에 보면 1.882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표준 잔차가 좀 크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쿡 D 값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쿡 D 값을 여러분들 쭉 보면은 맨 끝에 0.692 찾으셨어요? 네. 21번째 자료입니다. 0.692. 이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료에 비해서는 좀 크죠. 그쵸? 그 옆에 R stud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마지막 21번째가 마이너스 3.3305. 이것이 바로 외 표준 잔차입니다. 외 표준 잔차. 그 다음 네 번째 자료 또 보면 2.0518이라고 되어 있죠. 외 표준 잔차로 보면은 2.0518로서 절대값 2를 넘어가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1번째나 네 번째가 조금 특이값인 그런 자료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것은 일단은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내려보면요. 다중공손성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21번째가 잔차가 내 표준 잔차나 외 표준 잔차를 봐도 특이점인 게 되게 분명하다. 네 번째 자료도 내 표준 잔차는 1.88인데 외 표준 잔차를 보면 2가 넘어가죠. 그렇죠? 특이점일 가능성이 크다. 영향력 검진을 기준으로 보면 쿡 값으로 미뤄봐 21번째가 영향력이 큰 관측계치라는 걸 볼 수 있고 적합값의 차이인 대피치 기준으로 봐도 21번째는 영향력이 큰 관측계치이다. 따라서 종합화해보면 다중공손성의 문제는 없지만 21번째 자료는 특이값이면서 동시에 영향력이 큰 관측계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도 특이점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특이점이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 제거하고 20개의 자료 또는 네 번째 것도 제거하고 19개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다중공손성과 관련되는 예를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데이터 이름은 멀티코라고 줬고요. 인풋문을 보면은 설명 변수 x1부터 xnet, 반응 변수 y가 있습니다. 자료 입력이 되어 있고요. 프락레그 데이터 equal은 멀티코고요. where y n 이거는 지우라고 했죠. 앞으로는 모델문의 y는 x1, x2, x3, x4에서 슬래시에서 vif, collin 이 옵션을 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다중공손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거고요. 그 아래 똑같은 프락레그 문이 있는데요. 이때는 설명 변수를 x1, x2, x3, x4를 한 게 아니라 x1과 x3 두 개만 가져했다라는 게 차이예요. 왜 그랬는가는 뒤에 출력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회귀 분석 결과는 여러분들 살펴보고요. 중간에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죠? 맨 왼쪽에 보면 variable, intercept x1, x2, x3, x4 해서 쭉 보면 맨 우측에 variance inflation에 보면 x4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예요? 31.44239. x3에 해당되는 게 얼마예요? 17.68849. VAF 값이 10 이상이 되는 게 두 개나 보이죠. 이럴 땐 먼저 여러분들 x4 제일 큰 거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 아래 콜 리니얼리티 다이어그노스틱스라고 되어 있어서 람다 1이 4.95042, 람다 2가 0.02924,
람다3가 0.01337 이런 값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컨디션 인덱스에서 상태 지수가 나와 있죠. 상태 지수의 맨 아래를 보면 얼마예요? 120.3823이로 엄청 크죠. 이 120.3823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4.95042 나누기 0.0003416을 해서 나온 값입니다. 이걸 통해서 봤어도 다중공성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코리니얼리티 다이어그노스틱스에 보면 proportion of variation에 자 x1 맨 아래 보면은 넘버 상태지수 120.3823이 해당되는 걸 보면요. x1에는 0.87620이라는 게 보이세요? x3는 0.93731 보이시죠? x4는 0.99237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른 변수들의 결합에 의해서 설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3개 x1, x3, x4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분산 분석표의 F 통계량은 P값이 0.014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설명변수 설명변수가 독립변수 Y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알지만 회귀계수 추정치를 보면요. P값이 0.407, 0.444, 0. 어느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없어요. 앞에 결과를 보세요. 이게 VIF, 다중공선성이 심각해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여러분들 보면은 분사 확대인자를 보면 특히 x3과 x4가 10보다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변수들에서 선형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말해주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출력되어 있는 분산 비율은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경우 상태지수가 120.38이도 받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0.5 곱하기 x1 더하기 0.5 곱하기 x3가 x4가 되게 가공해서 만든 다중공선성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때 명확히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x1, x3, x4에서 x4라고 하는 변수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다시 분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측면에서 여러분들 x4를 제거하고 x1과 x3만 이용한 결과를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보여준 거고요. 당연히 뭐 x2를 집어넣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의 베어리언스 인플레이션 팩터에 보면 x1하고 x3의 VIF가 1.10833 값이 거의 이제 10 이하로 다 떨어졌죠. 컨디션 인덱스 상태 지수도 보면 23.06664로 100 이하로 다 내려왔죠. 그래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결된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결정계수는 좀 줄었지만 우리가 수정 결정계수는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수정 결정계수라는 의미는 이후에 그 11주에 제가 변수 선택 기법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건 거기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에서 거기 x1에 해당되는 t 검정 결과 p 값이 0.0067 x3에 해당되는 t 검정값 1.87에 해당되는 p값 0.0783 이런 걸 보면 앞서 전혀 유의하지 않았던 것들이 통계적 유의 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와 다른 이런 결과를 준다. 이렇게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살펴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설명 변수들의 선형적 종속관계가 있어서 회귀계수의 추정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것을 VIF와 상태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량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변수는 제거하고 다시 분석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